최종 정리. 우리는 처음 시작을 진리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진리는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있었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상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주의도 있었다. 진리에 대한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틀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진리는 원시에는 자연신, 고대에는 신화, 중세에는 유일신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근대가 되어서는 이성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진리의 강력한 후보였던 이성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학문의 내적인 붕괴를 거치며 그 지위를 의심받았다. 근대의 폭력적 귀결은 이성에 반대하는 새로운 시대인 현대 포스트모던을 발생시켰다. 포스트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적 폭력성을 극복하고 다원적 세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리의 역사에 이어 우리는 본격적으로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무수히 많은 철학자와 사상이 등장하는 복잡한 철학사를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절대주의는 보편적이고 확실하며 이성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반면, 상대주의는 변화하고 운동하는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이들과는 달리 회의주의는 진리 자체에 대한 의심과 거부가 주된 내용이었다. 절대주의 전통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중세의 교부 철학과 실제론을 거쳐 근대 합리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상대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출발해 중세의 스콜라 철학과 유명론을 거쳐 근대 경험론에 와서 닿는다. 합리론과 경험론을 조합한 인물이 칸트이고, 이후에 헤겔과 마르크스가 이를 이어간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하이데거가 존재를,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탐구한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철학이 주요 담론이었던 가운데 회의주의는 철학사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피스트에서 쇼펜하우어, 니체, 실존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현대의 포스트모던이 등장하면서 회의주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념과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철학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의 역사, 절대주의에 대한 낙관.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실 너머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첫 여행지로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 인류는 탐험을 계속해왔고 다양한 진리의 후보들을 발견했다. 첫 후보가 철학이었다면 두 번째 후보는 과학이다. 현대인들에게 과학만큼 신뢰받는 진리의 후보는 없다.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진리의 선두를 독점해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기술 문명의 폐해로 기술과 과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도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여전히 전폭적이다. 우리는 과학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과학이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왔으며 무엇이 과학을 진리의 유력한 후보가 되게 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과학 역시 진리에 대한 세 입장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로 구분해서 살펴보려 한다.
다만 과학에서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적 태도는 항상 과학의 비주류로 배제되어 왔고 등장한 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절대주의의 낙관적 견해를 견지해 왔다. 그리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빠르게 폐기되었던 까닭에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과학이 역사에서 얼굴을 내밀 만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과학에 대한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했던 시기인 고대부터 근대까지 과학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이후의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상대주의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에 대한 회의주의적 견해가 과학 철학 속에서 등장했음을 알아볼 것이다. 고대 과학,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고대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 시기의 과학은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이 고유한 방법론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유실험이나 추상화 과정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철학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잘 구분되지도 않는다. 앞서 철학 파트에서 잠시 다뤘던 자연 철학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자연 철학자들은 주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기본 요소를 아르케라고 하는데 물, 불, 원자 등이 아르케의 후보들이었다. 이 시대에 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로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있다. 특히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인물로 천문학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었다. 그는 당시 천문학 지식들을 모은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천동설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들이 회전한다는 설명으로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었다. 천동설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 가장 가깝게 달이 회전하고 그 바깥으로 수성, 금성, 태양이 차례로 회전한다. 천동설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상식에 부합했고 수학적으로 예측되었으며 신이 창조한 인간 세계를 세계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이후 1400년간 유럽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중세과학, 과학이 잠복기와 오컴. 중세가 지적 역사에서 암흑기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세 1000년간 대부분의 시기에는 과학에서 암흑기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한 스콜라 철학에 의해 현실과 경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스콜라 철학 시기에 활동했던 오컴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는 사고의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학을 비롯한 이성적 학문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존재할 때 더 간단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고 방식이다. 오컴의 면도날처럼 이론을 정립하는 방법과 논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가정을 덧붙이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논쟁을 담론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결국 과학적 담론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근대 과학, 갈릴레이의 지동설 그리고 수학적 근거. 중세 말이 되어서야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등장과 함께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코페르니쿠스는 15에서 16세기에 활동했던 폴란드의 천문학자로
1400년간 진리로 받아들여진 천동설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그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세 번째 행성으로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단 재판을 우려해서 출간을 주저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저서는 교회와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가 경험적 관찰 자료나 수학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그 내용이 아무리 파격적이라 해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둘 경우 천동설에서 복잡하게 설명해야 했던 행성들의 운동을 매우 단순한 원운동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미학적인 측면이 크다. 그래서 지동설을 처음 공론화한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임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에서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건 갈릴레이가 된다. 16에서 17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그는 경험적 관찰 자료와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동설을 지지했다. 그는 우주는 수학 문자로 쓰인 책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자연과학적 원리에 수학을 적용하기 위해 힘썼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근대 과학을 출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갈릴레이가 일반적으로 과학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갈릴레이 저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2대 세계 체제에 관한 대화가 교황청에 의해 금서가 되고 재판에서 그의 견해를 철회할 것을 강요받은 것도 그의 근거가 코페르니쿠스에 비해 수학적이고 경험적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수학으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왜 그리도 중요한가? 수학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찾아낸 학문 체계 중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이 단지 사람들 간의 약속이므로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나 연산기호의 표기 방법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작동한다. 수학이 단순히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이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안에서 1 더하기 2는 4라고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살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물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수학은 어허구나 약속이 아니다. 수학적 표현은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와 둘이 만나면 셋이 된다 라는 내적 의미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학이 이렇게 항상 유의미하게 진리를 내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동어 반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정의하는 말이 정의되는 것을 되풀이하는 특수한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충무공은 이순신이다. 백목은 흰 분필이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는 달리 수어의 정보가 주어의 정보와 같다. 이 문장들은 실제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간단하게 기호로 표기하면 A는 A 정도가 된다. A는 A다는 논리적으로 언제나 참일 수밖에 없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3 더하기 5는 8과 같은 수학적 명제 역시 3 더하기 5와 8이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동어 반복이 명제가 되고 증명할 필요 없이 항상 참이 된다. 따라서 자연에서 관찰한 결과들이
수학적으로 정리되고 서술된다면 수학이 내적으로 언제나 참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관찰 결과도 언제나 참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과 과학자 집단이 현대 사회에서 진리의 담지자로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대 철학에서 우리는 합리론과 경험론이 대립함을 살펴보았다.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유, 즉 수학이나 논리학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 했고, 경험론자들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으로 진리에 도달하려 했다. 그런데 과학은 수학과 관찰을 병행함으로써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를 이론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수학과 관찰이라는 이중 검증 절차로 과학이 진리의 왕자를 그토록 빠른 시간에 차지할 수 있었다. 갈릴레이가 과학의 아버지인 것은 그가 과학적 관찰과 수학적 근거를 병행해서 제시하는 과학적 방법이 시작이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추가적으로 보충한 인물은 갈릴레이와 비슷한 시기인 16에서 17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다. 케플러는 그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가 남긴 방대한 천문학 자료를 기반으로 우주를 기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 케플러는 우주가 아름다운 기하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궤도도 완벽한 원이 형태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행성들의 자료를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봐도 계속해서 오차가 발생했다. 케플러는 사라지지 않는 수학적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성들의 궤도를 원이 아닌 타원으로 바꿨다. 완벽한 원이 아닌 타원형 궤도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기반으로 케플러의 법칙을 찾아냈다. 케플러의 제1법칙은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며 타원이 초점 중 하나에 태양이 위치한다는 이론이다. 타원은 원래 두 개의 초점을 갖는다. 그중 한 곳에 태양을 위치시켜야 실제 관측 자료와 일치했던 것이다. 제2법칙은 타원형이 궤도를 도는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만드는 부채꼴의 면적이 언제나 같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해 태양에 근접할 때와 멀어질 때의 행성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갈릴레이와 케플러 이후로 행성들의 움직임은 수학으로 기술되었다. 이때 자연세계를 기술하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선, 면, 입체 등이 대상을 연구하는 수학 분야인 기하학을 우주에 적용한 것이다. 이제 인간에게 우주는 기하학적 세계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데카르트가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하는 해석 기하학을 탄생시키면서 과학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다. 대수학은 숫자나 문자로 방정식을 풀기 위해 수학식을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y는 2x 더하기 3처럼 상수와 변수로 수식을 표현한다. 데카르트 이전에는 수학이 두 분야인 기하학과 대수학이 따로 발전해가는 학문이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 둘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좌표 평면이다. x축과 y축을 갖는 2차원이 평면 위에 도형을 올려놓으면 이를 문자로 표기할 수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하학이 대상인 원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이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즉 동그라미, 삼각형, 직선 등 기하학이 대상이 숫자와 문자로 표현되었다. 해석 기하학이 탄생이 의미하는 것은 기하학이 된 자연세계가 문자와 숫자의 방정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세계를 수학의 언어로 온전히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